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가율입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갈수록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안전하나 네. 지방 아파트거나 비아파트거나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 된다. 대출이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된다. 왜?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느냐를 우리는 머릿속에는, 세입자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전세를 계약하는데 집에 이제 대출이 한 2, 3억이 껴있다는 거예요. 아, 집이 네. 고민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만 집이 몇 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된다. 그게 더 이렇게 불안한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전월세인지 지방에 있는 전월세인지에 따라서 전월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아까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전세 가율을 말하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 가율입니다. 전세 가율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전세 들어갈 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뭐가 있냐면 내 전세금 잘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게 되면 경매 넘겨야지 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매 넘기면 이 집이 얼마에 낙찰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인데 내 전세가 9억이에요. 그럼 전세 가율이 90%잖아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낙찰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누가 돈 다 주고 경매 받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갈수록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유찰이 되고 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0%를 넘기지 말아라고 하죠. 70%. 대출, 그럼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대출이 2, 3억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값 시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 3억 대출이 있죠. 네. 내 전세 보증금이 있죠. 네. 내 전세 보증금과 2, 3억의 대출을 합쳐서 네.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앞서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라고 했는데 서울은 지금 54% 정도. 네.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전세 가율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이면 5억 4천만 원 정도가 네.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금이 5억 4천이면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0%는 미치니까 네. 일단 네.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겠죠. 그럼 지방은요? 근데 지방은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 70%가 넘는다고 했어요. 네. 지방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80% 넘는 곳들도 있는데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80% 넘어간다? 제가 뭐 기준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80%면 전세가 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1억이면 8천만 원. 1억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8천만 원 이하로 낙찰될 수도 있으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안전하나 네. 지방 아파트거나 비아파트거나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 된다. 대출이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된다. 왜?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느냐를 우리는 머릿속에는, 세입자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계약할 때 앞서서 2, 3억 했는데 혹시 이 집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내가 경매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온전한가를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 대출을 또 받게 되면은 은행이 내 전세금보다 이제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에서 내 전세금보다 먼저 돈을 또 가져가더라고요. 은행은 알짤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항상 우리는 최약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보수적으로 이걸 잡아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수치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울 아파트는 그래도 한 50, 평균이 54%니까 네.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게 많은데 네. 물건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할 때 네. 알아보셔야 돼요. 지방이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약서 쓸 때 전세금이 있잖아요. 얼마? 그러면 이 집의 정확한 시세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말만 믿으면 아이고 아파트는 우리 왜 네이버를 봐도 그렇고 아시를 봐도 그렇고 딱딱 거래 가격이 딱딱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국토부를 봐도 그렇고 네. 사실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에 물어봐요.
전세가 1억인데 이거 실제로 매매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 부르는 게 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1억 5천인데 전세는 1억, 매매 가격은 1억 5천인데 야 이거 한 2억 가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또 인터넷도 좀 확인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도 정보를 좀 얻어서 정확하게 전세 가율이 얼마 되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이제 뭐 그만큼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월세 시장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세요? 정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시대 흐름상으로 본다면 월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일까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미국이든 유럽이든 왜 전세 제도가 없을까? 그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도라는 거예요. 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집에 잠시 거주하는 제도잖아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건저당이라는 거는요. 건저당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은. 건저당을 설정하면 그걸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거고요. 단순 전세 계약은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돈 빌려주고 받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임대 전세 제도를 보고 이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제도가? 아니 나는 사용한 만큼 페이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집값에 3억 원을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야 된대요. 깜짝 놀라죠. 처음 보는 집주인한테 이게 내 전 재산을 어떻게 맡기지? 와 한국 사람 진짜 간이 큰가? 라고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이제 살아보니까 좋은 거죠. 월세보다 너무나 저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에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막 계약서가 막 채권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못질하면 안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앞에 눈 오면 눈 또 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세입자한테 관대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살아보면은 좋은데 전제 조건은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정부도 고민이 많죠. 전세 사기가 생기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부도 안심 전세 앱도 만들고 허그에서 뭐 보증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사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막 터지는 게 허그가 1년에 4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대위 변제라고 하죠.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을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원래는 구상권을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이 사기를 한 전세 사기하신 분이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허그가. 그러니까 허그가 4조 원씩 손실을 보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고 월세로 가게 되면 또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반발도 많아지죠. 반발도 많고 내가 신혼부부인데 전세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도 도입이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연착륙 할 수 있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아마 월세 시대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전세가 신뢰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시대가 빨리 전환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반전세라고 하죠. 네. 반전세가 아마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반전세가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시세가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1억 올려줘 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돈도 없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요즘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전세 대출도 DSR 포함되냐 안 되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집주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시세가 1억이 올랐는데 안 올려받을까요? 올려받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그냥 돈으로 줘. 그러면 3억에 10만 원, 3억에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전세거든요. 반전세. 그래서 네.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전세가 없어지기보다는 반전세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전세 대출도 많이 받는데 이게 천정부지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정부도 이제 태클을 좀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전세 시대가 당분간 한 20년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력
임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월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주거비, 외국인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비가 조금 낮게 유지가 된 건데, 월세화가 된다면 뭐 반전세를 거친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주거비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가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겠네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전세가 우리 주거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는데요. 또 전세의 부작용도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집값이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은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는데, 일단 뭐 전세가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건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주거비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더 저는 이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민간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지금은 임대 사업 누가 하나요? 뭐 우리 같은 개인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 팔고 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걸 지어서 원룸 같은 걸 이제 임대를 줘서 내가 수익을 얻는 구조들, 영세한 개인들이 임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금력이 되는 큰 돈을 가진 대기업들, 외국계 전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지을까요? 역세권 주변에 좋은 땅을 사서 고급스럽게 하이엔드로 이렇게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월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5%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약 갱신할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5% 올라가는 게 어디야라고 해서 진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주거비, 월세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저렴한 임대 시장에 사는 시대는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 또 양극화가 또 벌어지겠죠. 그 높은 주거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감당이 되는데, 그 소득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또 외곽, 지방으로 등 떠밀려가는 이런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 문제고요.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또 슬기롭게 또 예방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은 또 고민을 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전세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의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이 답이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금력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금력이 되면 이제 구매 욕구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억 있는데 그걸 냅두고 그냥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값 안 오를 것 같아.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전문직이거나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뭐 수익이 엄청 많아요. 계속. 그러면 집 안 사고 임대를 거주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우리 일반적인 이제 서민들, 국민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자, 집값,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집값은 계속 올라. 항상 올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지금 집값보다 2035년, 2040년에는 집값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전에 이제 1억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그 1억이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가치일까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명목 가치는 1억인데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 3% 잡으면 7,400만 원. 1억이면 7,400만 원, 10억이면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외식하더라도 10년 전에 그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우리 애들하고 외식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만 원? 10몇만 원 주면 배가 굉장히 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최근에 생일 때 가보니까 아니 뭐 할인을 해도 25만 원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전세에 들어갈 돈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1년, 2년 안에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15년 후를 바라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못하는 분들이 불안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0%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2025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막상 떨어지면 또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10억 하는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심리는 7억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안 샀어요. 자, 7억으로 떨어지면 살 것 같습니까? 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또 6억 갈 것 같거든요. 또 기다립니다. 근데 또 8억으로 올랐어. 아, 7억 할 때 살 걸.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절대 연끌하지 마셔라. 연끌이라는 건 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엑셀로 이제 자금 계획을 딱 세우는데 이 계산한 거에서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2025년에 금리가 안 내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리금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났을 때 내가 3년 정도는 힘들더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원리금 부담. 그렇죠. 딱 계획을 세워서 나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나 못 버텨. 나 6개월밖에 못 버텨.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 관리는 힘들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3년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전망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타깝게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아파트, 비아파트 모두 다 동반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는 저는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더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전세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회복이 안 되는데 아파트 전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입주 물량이 중요한데요. 2024년 작년보다 2025년 올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이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전세 월세만 바라본다면 2026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점도 미리 감안해서 우리가 자금 계획도 세우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내 집 마련을 하든 이런 가지 상황들 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짚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가야 되는 그 지역의 뭐 향후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와 월세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팁들을 오늘 아낌없이 풀어주셨는데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인만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